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여야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의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가 140만 명에 육박하면서 국회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 김용은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야 전당대회 이야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요 내용을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후보님 입장이 매번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으면 사적인 통로로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좀 지나니까 문자 내용이 다르다. 여러 가지 경로로 김건희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전달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왔다. 그러면서 사실 윤심팔이를 하고 나오셨는데 25년 동안 한나라당 소장파 어떤 어려움에도 제 소신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네, 국민의힘 영상 보셨습니다. 모두 6차례 당권 주자들의 방송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 토론회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일단 티격태격하니까 보는 재미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1위로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3명의 이제 선배 정치인들이 공격하는 것도 흥미진진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툼이 그냥 치열한 경쟁 수준이면 괜찮은데 지금 당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약간은 이제 자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 이제 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경쟁이 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발언들의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죠. 자, 김 교수님은 어떤 점이 좀 인상 깊게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여론의 관심, 주목을 끄는 거는 글쎄요, 국민의힘은 흥행이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내용상으로 그리고 이 다음에 국민의힘 전체적인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과연 이 지금 흥행이라는 게 긍정적인 걸로만 작용할까 이제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당대회 당 행사를 보면서 대통령 부인이 이 모든 화제의 중심에 선 게 굉장히 매우 이례적인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매우 지금 새 후보들, 네 후보죠. 네 후보들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글쎄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있겠지만 결국 이게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결국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오히려 더 부메랑이 되는 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닐까. 관심은 같지만 그 관심이라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되는 관심이 아닌 그런 전당대회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극단적인 모습, 그다음에 수위가 굉장히 높은 발언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좀 보면서 두 분 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을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 교수님. 그러면 4명의 후보 중에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가장 눈에 띄더라 하는 후보가 있었다면 어느 후보를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후보들이 보면 어쨌든 좀 언변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공격하고 그걸 또 공격을 받아치는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그런 전체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3대1과 싸우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주목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서 더 마이너스가 된 원희룡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훨씬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는
그 효과가 오히려 본인이 내상을 입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토론회가 계속 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런 공방, 부정적인 이런 영향력 사이에서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또 그 틈을 잘 파고드는 것 같으면서 다들 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어서요. 뭐 질문, 공격 이런 것들이 좀 흥미진진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은 어느 후보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뭐 저도 이제 원희룡 후보가 좀 눈에 띄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약간 좀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자면 급발진했다가 또 갑자기 멈췄다가 이렇게 좀 속도 조절 제대로 못하는 듯한 모습. 애초에 맨 마지막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좀 증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막 이제 한동훈 후보를 이제 공격하는 나머지 지금 제대로 지금 기세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이야기를 좀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정치 초보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후보도 아까 내공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좀 극단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숙하게 잘 해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말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곤란을 겪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 교수님, 한동훈 후보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대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신망을 얻게 된 것이 어떤 적극적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흡수한 것이듯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한다, 또는 좀 이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제 그쪽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면 초가 상황인데도 지지가 전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이번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타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한동훈 후보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출마 선언 안 했을 때는 이제 어대한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은 그 정도의 견고한가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뭐 영남에서까지 조직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대한이라는 이제 이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전당대회 내내 어쨌든 3명의 후보가 한동훈의 이제 부동의 1위를 향해서 그러니까 대응을 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구도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 자체가 경쟁자인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본인들의 장점을 부각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한동훈 1인 한동훈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방식의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뭐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의 이런 공방이랄지 그리고 이전에 배신자 프레임이랄지 한동훈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전체적인 이슈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면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본인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급하게 쫓아가는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신인한테 좀 밀리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도 자체는 불리한데 대통령부터 경쟁하고 있는 후보까지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당의 원로급이 되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지금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견제하고 비판하고 주저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약간 약자로 비치기 때문에도 보호해줘야 된다, 뭐 지켜줘야 된다 이런 오히려 동정심마저 불러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김 교수님이 지금 이게 여당의 전당대회가 대통령 부인의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맞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공격 거리 또 방어하는 것들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이 이른바 문자 익심 논란 이게 지금 계속 빠지지 않고 있고 이 영향이 저는 글쎄요 이게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들이 이슈가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결국 이 논란이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마저 궁금한데요. 공 교수님,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이게 실제로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와 관련된 문자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여파가 지속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장 존재감이 컸던 사람이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수면 아래에서 잘 이제 인식되지 않게끔 지속되어 왔었는데 이 그림자가 굉장히 넓고 짙고 크다는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점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자 사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사안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텍스트만 딱 떼서 유포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언론 플레이고 이미지 정치인데 그것이 지금 전당대회 한복판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쉽게 진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것들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고구마 줄기 이제 뽑아내면 계속 나오듯이 뭔가 지금 다른 사안하고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하나의 이벤트에만 한한다면 뭐 저는 결과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 당대표를 선출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 국정 운영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거 2년 동안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고 항상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문자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자 이것이 당대표의 지금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이거는 누적된 결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2년간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이것도 같이 가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문자라는 굉장히 사적인 것이 이렇게 공론화됐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윤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런 신뢰가 붕괴된 이것들이 수습이 가능할까? 저는 전당대회 이유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대한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의 끝은 어떤 모습이 될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2,003명 중에 여당 지지층과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1,07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동훈 후보가 45% 지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분석을 하면은 한동훈 후보 적합도가 61%로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사이에서 더 높다. 어대한 기류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선 투표를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이 결선 투표에 의미를 두는 분석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대한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서 결론까지 갈지 그리고 중간에 결선 투표는 과연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결선 투표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공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자 사태를 포함해서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의 이제 유력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무력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지금까지 처신해왔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온전히 한동훈 후보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실망을 더 자아내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는 분들은 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 내에도 있는데 형식적으로 야당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지지 응답을 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당이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면 강하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중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면 이건 수도권과 영남의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선 투표도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공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마 1차에서 아마 과반 득표를 한동훈 후보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게 작년이었죠.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 용산에서 엄청나게 밀어서 그때 이제 결선을 갈지 안 갈지 이렇게 예측하는 상황에서 예상외로 결선 없이 이제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까 저는 약간 그렇게 예측도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약간 전략적인 저는 투표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결선 없이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어버리면 이건 심대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타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당정 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가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한동훈 후보가 결선도 없이 뭐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됐을 때 그러면 벌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2년밖에 안 하고 앞으로 권력이 더 많이 남은 대통령인데 현재 권력을 벌써 미래의 권력이 앞선다. 그럴 때는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앞으로의 그 당정 관계나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이런 것도 상당히 심대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제가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면 어느 정도 전략적인 그 선택을 해서 대통령이 좀 면도 세워주면서 뭐 새로운 변화 한동훈으로 가든지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당원들도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도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출사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 주는 기본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장점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 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대선 후보가 된들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네, 3명 후보의 주요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당초에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지기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후보 등록에는 총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3명 경쟁이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미 있는 경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분석도 많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단독 출마는 아니게 됐네요, 그림상. 그리고 뭐 3인 경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어떻게 이 의미는 또 어떻게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당이든 조직이든 사실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좀 건강하지 못한 조직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와서 찬반 투표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나와서 또 다양한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또 청년이 대표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에 또 역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음 선출도 아니고 연임이라는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또 그 사례를 만들고 있는데 결과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는지도 좀 관심이고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판했던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특히 이제 2022년 대선 끝나고 났을 때 바로 항상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이재명 대표 1인의 정당의 문제점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김두관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 비판할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자 경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약간 그 단독 출마의 경우 곤혹스러움을 조금 제거해 줬다는 점에서 뭐 반가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명의 후보가 뭐 형식적으로 뭐 보면 뭐 다자 경쟁 구도니까 뭐 보기 나쁘지는 않은데 그 내용적으로 약간 뭐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두관 후보의 메시지 전략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황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다수 당원들이 지금 현재 정세를 인식하는 것과 좀 다르게 거기에서 다원주의 얘기하고 민주주의 다양성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사태 인식의 엄중성을 달리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동일한 인식선 상에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자기가 당대표로서 오히려 뒷받침을 잘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각을 세우셔서 뭐 같이 대선 경쟁이라도 하실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 후보 한 분이 나오신 것도 좋기는 한데 이제 제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은 이제 그 경합적인 경쟁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우호적인 형태의 경쟁자 그리고 약간 나이 차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대선이나 이런 데에 경쟁자로 전혀 이해되지 않을 법한 사람이 이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좀 이제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던지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이제 동일한 지지 기반 속에 있으면서 다만 미래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후보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이제 기대했던 모습으로 이제 흘러가지는 않고 그러나 어쨌거나 후보가 없어서 뭐 그냥 뭐 찬반 투표를 하는 상황을 면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바깥의 비판을 조금 덜 받을 수 있게 된 측면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들의 메시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또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이 헤드라인을 일제히 장식하기도 했죠.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게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그리고 갈등의 구도보다는 뭔가 이제 나는 대안을 찾겠다. 민생 먼저 챙기겠다. 이제 이런 입장에 대한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먹사니즘, 어색한 표현이기도 했지만 또 그럴듯한 표현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뭐 저도 이 표현 자체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과거 자신이 이제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쭉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이제 유능함 그리고 이제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서민들에게 뭔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 뭐 이 장점을 다시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들을 항상 이제 이념적으로 좀 급진적인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외연을 이제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 의미 그리고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오히려 이념적으로 지극히 이제 시장 지상주의적 입장 그리고 이제 감세 위주 또는 부자 감세 또 뭐 긴축 재정 이런 기조 속에서 오히려 이제 서민들의 생계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와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대비 효과를 노린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경쟁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경쟁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선명 야당, 뭐 대여 투쟁을 강하게 내세우는 뭐 강한 야당, 선명 야당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당 내부에 메시지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확고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체제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인이 일단 한 번 또 대통령 후보에 나왔었고 여기 이제 연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차기 그 대권을 준비하는 뭐 첫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민생 대통령, 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유능한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용주의, 그러니까 먹사니즘이 뭐 이데올로기다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이데올로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난 항상 실용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이런 정책을 좀 제시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임을
해서라도 민주당을 이렇게 잘 끌고 가서 2027년에 반드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직관적인 질문이긴 한데 두 분한테 이 이야기를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강세인 이재명 후보가 초강세인 것은 확실해 보이고 중진의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원외 청년 인사가 출마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 반대로 말하면 이 나머지 두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 혹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보통 이제 선거는 그 전 또 투표하고 비교를 하면 2년 전에 뭐 77% 정도 얻었다고 나왔죠. 저는 그거보다 더 높을 것이다. 2년 전보다 높을 네, 것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도 그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다른 두 후보가 20% 미만 득표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당헌 당규 개정할 때에 이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도 한 15%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최고위원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3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내에서 8명, 원외에서 5명 이렇게 해서 13명인데요. 8명의 예비 경선 컷오프 통과 경쟁부터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원내에서는 지금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이성윤,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 8명이고 원외 인사들도 뭐 정봉주 전 의원이랄지 최대호 안양시장이랄지 좀 쟁쟁한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두 분 어떤 분을 좀 주목되는지 어떤 분이 좀 눈에 띄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 후보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최고위원 선거가 치열한 것 같고요. 차별성이 없는 선거, 메시지가 똑같은 선거가 훨씬 치열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명이 들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인데 전현희, 그러니까 전투력으로 보면 뭐 전현희, 뭐 이현주 의원이 좀 눈에 띄고요. 의외로 저는 이성윤 의원이 그간의 출마 얘기가 없었는데 아마 막판에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성윤 의원이 검사 탄핵을 주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가장 잘 싸울 이 사람으로 좀 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의원에 좀 주목을 해보고요. 민영배 의원이 그 전부터 상당히 또 이재명 대표 지킴이를 선언을 했는데 너무 좀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또 민영배 후보가 당선이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 교수님 좀 눈여겨 보이는 인물들 이름들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옆에 이제 나란히 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현희,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민석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외 김지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좌우에 딱 나란히 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 누군들 이제 그 옆에 서지 않고 싶었겠냐마는 이제 이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당대표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제 각인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 또 뭐 주목할 만한 분이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이죠. 이제 이분은 워낙 이제 개인기가 출중하신 분이어서 과연 이제 개인기로 이 지금 찐명 경쟁을 이제 돌파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김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어떤 서로가 서로의 색깔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느낌보다 같은 색깔인데 어느 색이 더 선명하냐 이 경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이 사실 좀 많아서 최고위원 후보들 하나같이 이제 이재명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렇게 출마 기자회견이라도 밝혔던 것들을 보면 되게 이제 그 내용들이 비슷한데. 이 와중에 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이 상황들은 뭐 전당대회 끝까지 이 기조들이 계속 유지되겠죠? 예, 그렇죠. 지금 뭐 13명의 후보 중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문제 있습니다라고 출마한 후보는 한 명도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는 누구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지키겠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도한 검찰에 이렇게 싸우겠다. 뭐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말들이 거칠어질 겁니다. 지금 무슨 윤석열 대통령, 뭐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검찰은 다 이런 뭐 집단들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계속 얘기 나올 거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랄지 여러 가지들 그리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지키겠다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고 내가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 지금 와서 후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차이점은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이미 뭐 정해져 버린 어떤 그 대표와의 가까운 사이 이게 여전히 계속 중요한 상태로 선거가 진행될까요?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결국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이제 결국 중요한 축이 되듯이 결국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또는 최고위원 선거도 결국 이제 현 정부에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또는 이 싸움이 그냥 평상시의 정당 간의 단순한 경쟁에 불과하냐 아니면 일종의 전쟁이냐 특히 이제 검찰 독재라고 규정까지 한 마당에 그러면 이제 그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이제 사령관을 이제 옹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결국 이제 충성 경쟁 외에 다른 것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외 인사들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외 인사 지금 5명 출마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눈에 뭐 박완희 청주시 의원 이분은 이제 기초 의원 중에는 최초로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이고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출마하신 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박진환 더민주 전국혁신회 상임위 이렇게 5명인데 경선 룰이 좀 바뀌었죠. 2년 전 전당대회에서는 중앙위원 100%였다가 지금은 이제 중앙위원 50%에 권리당원 5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도지사나 뭐 광역단체장들 그리고 뭐 기초자치단체장들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중앙위원인데 자 원외에서 진출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된 룰 때문에라도 원외가 좀 진출하기에 용이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는데 실제 원외 인사들 중에 그 이번에 그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외 인사가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원외에서 핵심은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원외 지지 그룹 그러니까 이제 뭐 더불어혁신회의라고 불리는 이제 이 단체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와 관련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뭐 눈에 띄는 것은 옛날 이제 성남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를 꾸준히 이제 뭐 지지하고 함께 활동해왔던 이제 김지호 부대변인 이제 이런 분들이 그나마 이제 뭐 약진 가능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뭐 약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제 나머지 원외 후보들 일반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원외 인사들의 진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5명 중에서 원외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김지호 부대변인이 출마 선언했을 때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호 부대변인이 뭐 이재명 그 대표하고 아주 가깝게 있었고 뭐 거의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그때 뭐 피습이랄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전면에서 지금 그 방어를 하고 있고 뭐 민주당의 각종 특위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이재명을 처음부터 지켰던 사람으로서 내가 확실히 투쟁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당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외에서 그나마 이제 경쟁력이 가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번에 경선룰도 바꿨다는 건 이제 그 당원들이 그 중앙위원들이 왜 그 예비 경선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특히 중앙위원들은 또 그 지도부, 뭐 시도 단체장이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숫자가 작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왜 이거를 하느냐 해서 지금 당원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핵심 그 사안으로서 이제 이번에 경선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서 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본선까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정말 그 대표와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질서가 잡힌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호남에서는 2명의 현역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호남은 지난 2번 전당대회에서 선출직으로는 최고위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서삼석 전 의원, 서삼석 현 의원 그리고 송갑석 전 의원이 연속으로 최고위원 출마했는데 당선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호남 지역에서는 최고위원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 지역에서 당원들 또 그다음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전북 전주시 의뢰 이성윤 의원, 그다음에 광주 광산 의뢰 민영배 의원 이렇게 2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뭐 어느 분이 더 잘 나올까를 묻는 것은 좀 의미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선출직 최고위원회 호남 출신 의원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두 차례 전당대회 2018년 서삼석 의원 그때 호남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송갑석 의원이 이제 그때 약간 이제 비주류 쪽으로 나와서 그때 윤영찬 의원하고 단일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에 호남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워낙 권리당원 숫자도 많고 물론 호남도 지금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래서 호남이기 때문에 꼭 뭐 이렇게 선출되고 이런 거는 좀 영향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민영배 의원이 상당히 좀 그 이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2021년에 대선 출마했을 때 아마 호남에서 제일 먼저 지지 선언을 한 그런 또 의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도 좀 일찍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그 전주의 이성윤 의원이 상당히 좀 복병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선출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김효은 선생님 얘기하신 것에 대부분 이제 동의하면서 추가로 이제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신문이 지배적인 미디어였던 시절 그리고 이제 TV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과 결국 이제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 약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지배적인 매체가 되면서 이제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 단일 선거구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정치적 의견이 형성되거나 그 지역에서 큰 어떤 정치인을 우리 지역의 대표로 키운다거나 하는 이런 개념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접하는 정치 뉴스와 관련해서 누가 더 내 입장을 대변하는가 또는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의견을 정하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선택받기는 이제 호남의 당원들로부터 선택받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 인지도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는 데다가 이제 두 분 다 뭐 검찰 개혁을 아주 세게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 이제 각각의 뭐 이런 특징이 이제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지도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유력한 스피커 유튜버들이 또 이제 이렇게 몇 명을 거론하면서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어부지리로 누가 되지 않는다든지 막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면서 이제 또 지시를 하겠죠. 이제 뭐 이런 과정에서 혹시 이제 그 명단에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게 바로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후보 선거, 위원장 선거입니다. 이게 지금 시당 위원장 선거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는 현역의 양부남 의원 또 원외 인사로는 강유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파전이 됐는데 두 분 다 친명으로 분류는 되고 있는데 한 분은 원내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원외에 있는 분이고 원외라고 하지만은 또 더민주전국혁신회의라고 하는 민주당 최대 조직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어서 강유현 대표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현역 대 비현역 그냥 이렇게 누가 현역이 유리하겠지 이렇게만은 볼 수 있는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치열해지고 있는데 공 교수님 이거 보시면서 이 예측이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 좀 드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측은 쉽지 않은데 이게 지난번 4년 전에 이제 지역위원장 선출 때하고 비교하면 현역 의원에게 더 힘든 선거가 될 것 같다. 그건 이제 경쟁하는 원외 인사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룰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원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되도록 전반적으로 지금 제도가 지금 민주당에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것이냐, 의원 중심 정당으로 갈 것이냐, 원내 정당이냐, 당원 중심 정당이냐 이제 이런 그 대립되는 흐름 속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은 지금 이제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현역 의원에게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고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시당 선거? 그러니까 이제 강의원 상임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광주에서 상당히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대선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재명 대표하고도 가까운 사이인데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게 좌절이 된 상태에서 아마 시당위원장에 대한 그 의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여의도나 정치라는 게 이제 원내 중심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여진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만 꼭 정당에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반발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광주가 현역 의원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당 위원장은 또 원외 인사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저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당원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역 주민 사이에서도 뭐 의원이 이런 걸 독식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해서 균형과 뭐 견제 이렇게 하나의 그 또 더 힘을 더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면 강의원 의원의 또 위원장의 또 인물 경쟁력 이런 거 볼 때 상당히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4년 전보다는 좀 더 팽팽한 대결이 될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각 당들의 전당대회 일정 속에도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최혜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재표결의 시기를 놓고 여야가 이제 다시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겁니다. 재표결 언제쯤 될지 지난번에도 이게 표결 시기를 놓고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언제쯤 이게 표결 시기가 올라올지 좀 궁금한데 김 교수님 언제쯤 올라올까요? 지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크게 이게 서두를 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지금 19일하고 26일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또 뭐 증인들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국민들의 다른 어떤 여론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의 이 제의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전당대회가 23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혜병 그 특검법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청원 청문회가 다른 사안인 것 같으면서 상당히 좀 저는 같이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 청문회를 통해서 계속 최혜병 그 특검법의 거부권의 문제 그리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 조성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두를 것은 없다. 그게 저는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 교수님 좀 시기적인 예측을 해보신다면요. 이제 특검 법안을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나 아니면 이제 뭐 김재섭 의원 또는 한동훈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 삼았던 부분들을 고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것을 생각하면 빨리 처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현재의 법안 그대로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본인들이 이제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민주당 역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당 쪽 일부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명목상 법률상으로는 이제 야당 교섭단체가 이제 추천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권한을 예를 들어 변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넘기겠다, 위임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라도 좀 시간을 더 두고 통과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적절한 때를 더 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고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되는 경우에 약간 이제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시간을 계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재표결을 앞두고 그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방송에서 뭐 단독 보도를 통해서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녹취 파일이 그대로 이제 공개가 됐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모 씨가 VIP 구명을 언급한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VIP한테 이야기해서 그 지금 당시 문제가 됐던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해주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녹취록이 됐는데요. 뭐 이게 나오고 나서도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정말 스모킹 건이야. 이건 빼박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하나 있었다면 단 한 가지는 특정되지 않았는데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역시나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VIP에 대해서 그 VIP는 대통령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일컫는 표현이다. 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하고는 대통령 부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 혹은 여파 어느 정도나 될지 아직은 가늠 못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녹취 파일, 이 녹취록에 대한 것들 여파,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최해병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계속 높은 상태로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되게 놀랍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아예 뭐 또 녹취 별거 아니네 이렇게 잠잠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정말 여기 문제가 있는 집단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여기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공범과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뭐 대화를 한 것이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 대통령 부부는 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 대통령은 무슨 사적인 문자도 공개되고 전화도 공개되고 녹취록도 공개되고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존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다. 뭐 이게 연관성이 없다. 무슨 조작이다 어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민주당이나 다른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뭔가 국정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이전에 최순실 국정 개입처럼 정말 비선으로서 뭔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갑자기 무슨 뭐 뻔한 맥락에서 VIP가 이건 갑자기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변명에 꼬리를 물고 있으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뭐 이 사람이 그냥 뭐 사적인 대화에서 뭐 뭔가를 부풀렸던 것인지 뭐 하여튼 이런 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신뢰를 좀 떨어뜨리고 있다.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내용 중에 제가 지금 한 가지 바로잡을 게 그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다라고 언급했던 것은 제가 아까 대통령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이 아니고 그 이모 씨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 바로잡겠습니다. 교수님, 이 건에 대해서 녹취까지 나온 마당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석연치가 않은데요. 일단 이게 이제 스모킹 건이거나 아니면 허언증 환자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모 씨가 스스로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고 말한 것이 오히려 더 의심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냥 허풍 떤 거다, 허세 부린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자기가 허언증 환자인 걸로 정리가 될 사안을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더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과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부권 행사도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신속하게 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강력하게 보임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어떤 반응을 하는 거, 과한 반응을 보이는 거, 그냥 평범한 어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이제 어디 감히 무례하게 나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법안, 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말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의 과한 반응. 게다가 이제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시기에 또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시점이나 또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율된 것과 같은 양상으로 자꾸 이제 전개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의심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특검의 필요성이 자꾸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떤 쇠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부러지거나 언젠가는 이제 그 질적 변화가 생기듯이 이 사안도 이대로 그냥 대충 묻힐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날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해서 오늘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9일, 26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또다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썩은 부인은 드러내고 아프지만 짜내야 합니다.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의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자, 지금까지 탄핵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지금 14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청원 동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청문회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도 증인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교수님, 이 청문회가 실제로 이제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부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증인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서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오지 않을 테고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증언 선서를 거부한다든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하면 이제 소용이 없지만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보는 시각대로 뭔가 진술을 할 것 같은 증인과 참고인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것은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 조성을 위한 어떤 뭐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뭐 19일에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그 날짜를 고른 것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언론의 일정한 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관련 사안들을 계속 내보내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것이 이제 결국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청문회 이야기까지 짧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대 여야가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안팎에서 싸우기만 하는 정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